제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올해 72입니다. 서울 외곽 오래된 골목 끝 작은 2층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40년 전 남편과 제가 직접 지은 집입니다. 벽돌을 한 장 한 장 나르고 시멘트를 바르며 손끝이 다 터져 나가던 그 시절, 겨울바람이 구멍난 창틈으로 스며들 때마다 이 집은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벽을 쌓을 때마다, 무너지는 벽을 다시 세울 때마다 제 안에서 작은 불씨가 켜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젊고 아직 꿈이 많던 그 사람이 제 옆에서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영수가, 이 집에서 오래 살자. 나중에 아이들 뛰어다니게 하고.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다 아이들 때문이지. 그 믿음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남편 김동수, 올해 82입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시집 와서 쉰해를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속을 다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서 처음엔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눈빛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밥 먹었어? 누군가 듣는다면 너무 무뚝뚝하다고 할 그 짧은 대화가 저에게는 하루 중 가장 포근한 시간이었습니다. 일터에서 힘들게 돌아와 밥을 먹고 소주 한 잔을 나누며 그는 늘 저를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제가 많이 지쳤나, 아픈 건 아닌가. 그런 눈빛을 느낄 때마다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젊었을 땐 세상살이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공사판에서, 저는 미용실에서 서로의 땀을 섞어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와도 내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녁에는 꼭 마주 앉았습니다. 김치국이라도 함께 떠먹으며 내일은 오늘보다 좋을 거야. 그 한마디로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며 우리는 수십 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새는 비를 양동이로 받아내며 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벽을 타고 내려와도 그냥 덮어두고 살았습니다. 아이들 옷을 물려 입히고 밥 한 그릇을 셋이 나눠 먹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수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영수가, 조금만 더 고생하자. 우리 애들 절대 이런 집에서 크게 하지 말자. 그 목소리는 늘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저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밤이 깊어 아이들이 다 잠든 뒤 작은 전등 하나 켜놓고 바느질을 하던 제 곁에서 남편은 허리를 쭉 펴며 담배를 피우곤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네. 짧은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 어떤 위로보다 컸습니다. 장마가 지면 집이 눅눅해지고 겨울이 오면 찬바람이 발밑을 파고들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덮어주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땐 남편이 현장에서 돌아오면 문 앞까지 달려가 아빠 하고 안기던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고단한 얼굴에도 잠시나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들이 모여 저희 가족의 세월을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하나둘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떠났습니다. 처음엔 집이 텅 빈 것 같아 밤마다 잠을 설쳤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집에는 이제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오래된 벽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만 그 소리마저도 함께 있기에 든든했습니다. 저녁이면 여전히 식탁에 마주 앉아 밥 먹었어? 짧고 단순한 대화 속에서도 그 사람의 손등에 세월이 묻어있는 것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지금까지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TV 드라마를 보다가 젊은 시절 우리 모습과 겹쳐 보이는 주인공을 보고 서로를 힐끔 바라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 순간 그 사람의 눈가에 지친 주름이 보여도 제 마음에는 여전히 든든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자리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상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이 사람 품에서 눈을 감겠지.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사람을 방심하게 만들고 그 방심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소식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그날이 우리 인생의 모든 풍경을 뒤흔드는 날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새벽 일찍부터 나가더니 병원에 다녀온다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녀올게 하고 무심히 한마디 던졌을 그가 문을 나서기 전 제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서늘했습니다. 왜 그래요? 하고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아무 일 없어. 저녁까지 올 거야. 문이 닫히는 소리가 어찌나 길게 울리던지 그날따라 집안이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장을 보고 돌아와 부엌에 섰습니다. 국을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아무 일 없겠지. 그냥 검진이겠지. 자신을 안심시키듯 중얼거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 건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은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지도 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천천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뭐래요? 어디 안 좋아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다시 수저를 챙기다 말고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식탁 위에 국이 김을 모락모락 내며 기다리고 있었지만 남편은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주병을 꺼내더니 잔에 따라 한 모금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가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인데요? 나 폐암이래. 말기래. 그 한마디에 손에서 숟가락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철컥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거짓말이죠? 잘못 들은 거죠? 다른 병원 가봐요. 다시 검사해봐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미 3군데나 갔다 왔어. 다들 같아. 말이 끝나자 제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왜 이 사람한테 이런 일이? 수많은 생각이 밀려왔지만 그때 그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가 나 죽기 전에 이혼하자. 순간 시간과 공간이 모두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나 때문에 평생 고생했잖아. 내가 떠나면 너 혼자 남잖아. 혹시라도 다른 사람 만나서라도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어? 이혼하자. 제발. 그 말을 듣는 순간 쉰해를 함께한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견뎌온 모든 고생이 쌓아올린 모든 믿음이 그 한마디로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식탁 위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국물 위에 섞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옆자리를 바라보며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천장을 보며 대체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가 정말 나를 위해 하는 말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결국 베개를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그 사람의 숨소리가 들렸지만 그 숨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의 행동을 더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 그가 집을 나서는 발걸음, 어느 것 하나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선 알 수 없는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정말 병 때문일까? 아니면 그 불안은 오래가지 않아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나는 우연히 한 장의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알던 50년의 믿음이 그 종이 한 장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남편은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세탁기를 돌리기 위해 남편이 벗어둔 외투를 챙겼습니다. 그 외투는 오래된 재킷이었고 주머니 안에는 언제나처럼 종이 쪼가리나 볼펜이 들어있었죠. 하지만 그날 주머니 속에서 제 손에 잡힌 것은 딱딱한 봉투였습니다. 손끝으로 만져지는 종이의 질감이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부엌 창가에 앉아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오래된 듯 가장자리가 헤어져 있었고 종이는 손때로 닳아 있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히 적힌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 한두 줄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동수씨, 그날 이후 당신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손길, 아직도 잊지 못해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뭐지? 이게 뭐지?
눈을 부릅뜨고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당신 그때처럼 보고 싶습니다. 연락 기다릴게요. 최근 날짜가 적힌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손에 쥐고 있는 건 그냥 옛날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사람의 다른 인연을 증명하는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쥔 채로 거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자고 한 거야?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는 평소처럼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편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순간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거 누구예요? 이 여자 누구냐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얼굴에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이라면 알 수밖에 없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숨기려는 표정, 그리고 체념한 표정.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수가 미안하다. 30년 전 지방 공사 나갔을 때 그때 만난 여자야. 그 뒤로 연락을 완전히 끊지는 못했어. 뭐라고요? 내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속이고 산 거예요? 쉬내를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의심 안 했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널 버린 적은 없어. 하지만 그 여자를 잊지 못한 건 사실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머릿속에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비가 새는 집에서 밤새 양동이를 바치던 그 시절, 아이들 옷을 기워 입히며 잠들었던 밤들, 그때마다 저는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만을 보고 있다. 그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전화를 붙잡고 큰아들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나한테 이혼하자고 해. 뭐라고요? 갑자기 왜요? 아빠한테 다른 여자가 있었어.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큰아들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다음날 둘째 딸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평생을 고생했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남편은 눈을 감고 한마디만 반복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다, 다 내 잘못이야. 막내는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고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먹지도 않은 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그날 이후로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거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고 살아온 거지? 분노와 배신감이 몰려왔다가도 문득 젊은 날 그가 제 손을 꼭 잡고 웃던 기억이 떠오르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마주 앉아 식탁에 앉을 때마다 제 가슴은 두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쪽은 그를 원망했고 다른 한쪽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내 안의 감정들이 뒤엉켜 밤이 깊도록 잠들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구나. 그 사람의 병세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편지를 발견한 날 이후로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미안한 듯 자주 한숨을 쉬었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계단을 내려오다 갑자기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왜 이래요? 제가 부축하려고 달려갔지만 그의 입가에 퍼런 기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숨이 거칠었고 손등이 차가웠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보다 진행이 빠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병실로 옮겨지는 동안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당신은 말만 하면 미안하다예요. 대체 왜 나한테?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늦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기 나무 보이지? 우리 집 마당에도 심어보고 싶었는데 못 심었네. 그 목소리가 너무나 약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살았던 그 세월만으로도 난 충분했어요. 그의 눈가의 주름 사이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칠 뒤 아이들이 하나둘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빠 왜 엄마한테 그랬어요?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를 떨궜습니다. 둘째 딸은 아버지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빠, 엄마를 사랑하셨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때서야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했다, 정말 사랑했다. 하지만 그 여자를 잊지 못한 건 내 잘못이다. 영숙이를 묶어두기 싫어서 이혼하자고 한 거다. 그 말에 병실 안이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막내 아들은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롭게 사셨는지 아세요? 그래도 우리를 위해 버텨왔는데 아빠가 이렇게 하시면 그게 뭡니까? 그 목소리 속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막내를 안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다 괜찮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제 가슴 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병실을 지켰습니다. 아침이 되면 남편에게 죽을 떠먹이고 점심에는 그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날의 추억, 아이들 이야기, 그가 좋아하던 노래 이야기. 그때마다 그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이 되면 병실은 적막했습니다. 기계가 찍는 규칙적인 소리만이 방을 채웠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그 사람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엔 자꾸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왜 그랬나요? 왜 그런 비밀을 안고 살았나요? 그래도 당신 없인 살 수 없었는데. 하루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아주 약한 목소리로 속상했습니다. 영수가, 나는 잘못된 남자였어. 하지만 너를 사랑했던 건 진심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조차 하기 부끄럽다. 그 목소리가 바람처럼 사라지듯 약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준 세월이 나한테는 전부였어요. 그가 아픈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던 날도 기억합니다. 가느다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영수가, 나 없으면 잘 살아. 부디 잘 살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물이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말하지 마요. 난 당신 없인. 하지만 그 사람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약해졌고 저는 그 곁에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원망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세상 누구보다 놓칠 수 없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그가 병실에서 눈을 감은 채 누워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손등은 점점 더 말라갔고 얼굴빛은 종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발밑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아직 못한 말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제 표정은 최대한 담담하려 애썼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느낄 수 있도록 저는 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이 여전히 따뜻한 동안만이라도 저는 그 온기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미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더니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수가, 나 잘 살았나? 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이랑 함께한 세월이 나한텐 전부였어요. 후회 안 해요.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래도 널 속였던 건 죽을 때까지 마음에 남겠지. 그 목소리는 너무 약해 바람결처럼 흩어졌지만 저는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당신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요? 평생 내 옆에 있었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나는. 목소리가 떨리며 끊겼습니다. 그는 내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이혼 얘기하지 말자. 괜히 내 마음 더 아프게 한 것 같아. 난 그냥 너한테 자유를 주고 싶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이 사람 여전히 나를 걱정했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남아있는 상처가 아프게 저렸습니다. 밤이 되자 병실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창밖으로 부는 바람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기계가 규칙적으로 찍어내는 소리가 점점 더 느리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쥐고 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 나한테 와줘서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편하게 가요. 그때 남편이 아주 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은 젊은 날 저를 바라보던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영수가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기계 소리가 길게 울린 뒤 멈췄습니다. 제 손 안에 남아있는 그의 온기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들어와서 정리를 시작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제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밤, 오래된 2층 집의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직도 젊은 날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가 함께 웃던 그 사진이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어? 왜 그렇게 살았어? 그래도 나한테 와줘서 고마워. 이 집 구석구석에는 아직도 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거실 벽에 박힌 못 하나, 부엌 창틀에 거친 모서리, 밤마다 들려오는 옛날 발소리가 귓가를 스칩니다. 혼자서 밥을 먹을 때면 밥 먹었어? 하고 묻는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대답합니다. 먹었어. 가끔은 문득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그 말 정말 나를 위한 거였겠지. 비밀을 품었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였으니까. 밤이 깊어지고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고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저리지만 이제는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요. 당신 덕분에 나도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부디 그곳에서는 후회도 비밀도 없이 편안하길.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50년을 함께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 이혼하자는 말을 남긴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